안녕하세요. 자, 제3회 전국 동시 모의고사 민법 해설 강의 정동섭입니다. 시험은 잘 보셨나요? 좀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 10월 25일 날 민법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대 학부가 없어져가지고 거의 대부분들이 노스쿨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난이성이 좀 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이 3회 모의고사는 문제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문제를 냈고요. 정답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답이 이루어졌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점수가 올라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아마 시간의 안배를 잘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시간 안배를 잘 해놓으면 무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요게 지문 하나하나당 모두 200개 지문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박스형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180개 정도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알고 가셔야 될 지문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1번부터 문제를 좀 짧게 풀고 나갈 건데 정답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1번에 보면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103조 반사의 질서에 관한 설명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3조는 거의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인데, 자, 해당되지 않는 것 첫 번째는 강제집행하고 나와 있죠. 강제집행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중한 위약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약벌 약정은 103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위약벌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전을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했다라고 하거든요. 요게 우리 비자금 사건이었어요. 노태우 씨 비자금 사건은 103조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있죠. 103조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본의 해외 연수 후에 그 비용과 관련해서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적이 될 때는 그 비용을 모두 내놔야 된다. 그래 이게 사규로 약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무원인데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3조 해당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했을 때 103조 해당이 안 되는 건 기역, 디귿, 니을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네요. 103조 이건 꼭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42번인데 이중매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중매매가 시험에 안 나온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좀 있는데, 갑이 자기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다.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1차 매매가 된 거죠. 근데 여기 중도금도 지불했어요. 근데 등기가 아직 넘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라는 명칭을 줬죠. 적극 가담하면 103조 위반이 됩니다만, 자, 여기다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해가지고 이렇게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이때 가장 옳은 걸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103조 위반이 됐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중매매는 직접 말소가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직접 말소가 돼야 안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최대죠, 최대. 채권자 대위권은 되지만 대위에서 말소할 수 있지 직접 말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을이 직접 병에게 손배청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채권자 취소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갑과 을 간이 금전 채권 관계가 아니라 등기 청구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채취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고 계실 것은
요 병이란 사람이 요렇게 정이란 사람에게 다시 매매가 됐을 거고, 정은 선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가 무효니까 여기도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 정이란 사람이 선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걸 하나 기억하는데, 이중 매매는 거의 대부분이 이 네 개에서 답이 만들어져요. 이 네 개가 거의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중 매매는 이것만 알고 계셔도 얼추 답을 찾아내거든요. 자, 일단 기억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갑과 병 사이는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103조 위반이 되죠. 반사회적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됩니다. 이건 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의 을은 갑의 대위함이 없이 직접이라고 돼 있거든요. 직접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죠. 이건 대위밖에 안 됩니다. 직접은 안 되고 대위 말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끝들이 보니까 채취라고 돼 있네. 채취는 행사할 수 없어요. 이중 매매는 채취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정이 나왔네. 정. 그럼 여기네요. 정. 정은 선이이더라도 앞사람이 절대적 무효인 거죠. 그래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X가 됐는데, 전체가 틀린 지문이고 정답은 기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43번 불공정 법률행위,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되지 않아서 올해 좀 조심을 하고 가시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옳지 않는 건데 여기 보니까 아무런 대가 관계나 부담이 없다. 대표적으로 증여라든지 기부행위라든지 무상행위죠. 무상이라고 하는 거. 무상은 불공정이 될 수 없는 거죠. 요건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폭리행위 악의가 없거나, 악의가 없네. 우리가 불공정이 성립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그다음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그 다음에 폭리자가 그 사실을 알고 플러스 뭐예요? 이를 이용해 가지고 폭리를 취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폭리 의사라고 하잖아요. 폭리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악의가 없대요. 그럼 불공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우리가 경무대 했던 거 기억날까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이 기준이고, 궁박은 누가 기준이다? 본인이 기준이죠. 그래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가지고 판단한다. 옳은 거죠.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경무대입니다.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 자, 매매계약에 약정된 매매대금 과다. 이건 체크죠. 불공정이 될 거고, 무효행위 전환이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이는 안 돼요. 무효행위 추이는 적용될 수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의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됐네. 근데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을 끼쳤다라고 돼 있어요. 자, 불공정이 성립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언제예요?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에요. 법률 행위시. 그럼 여기 보니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돼 있어요. 언제요?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럼 불공정이 해당될 수 없어요. 계약 당시에 불공정이 아니면 그 이후에 경제적 사정이 변경돼 가지고 누군가에게 손실을 끼쳤다 하더라도 이건 불공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공정이 되려면 기준점은 법률 행위시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이 X가 되네요. 그래서 43번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4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가 악이랍니다. 통정 3자 악이 그러면 얘는 무효가 되죠. 그 전득자가 전득자면 다시 물려받았네. 갑, 을, 그 다음에 병. 이 사람이 악이자니까 얘는 보호 안 되죠. 밑에 전득자가 뭐라고 돼 있나? 선이네. 선이면 이 사람은 보호되어야 되죠. 그래서 전득자에게 선의일 때는 전득자에게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득자, 여기 누구의 정이죠? 정은 선의이면 보호를 받습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는 거고요. 이번에 갑이 상대방 을에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악의나 과실 유무는 갑이 입증을 해야 돼요. 즉 표의자죠. 표의자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그래서 갑이 입증한다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채무자 갑의 법률 행위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법률 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췄다. 통정허위 표시는 모두 다 돼요. 채취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도 가능합니다. 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 돼요. 그래서 채취, 그다음 채대가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의사표시 상대방이 동그라미.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였네요. 그럼 갑이 이렇게 화살표 의사를 표시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을의 법정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상관없죠. 또 하나 제한 능력자가 거꾸로 주장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 갑이 누구에게 제한 능력자에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옳은 정답이죠. 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의 공무원 갑입니다. 이 공무원은 공법행위거든요. 공법행위에는 비통착사강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그냥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건 X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비진이, 통정착오, 사기, 강박은 모두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어요. 자, 45번에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를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거든요. 자, 법률에 관한 착오, 이걸 우리가 수업할 때는 양도소득세라고 같이 기억을 해라. 이건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되죠. 법률에 관한 착오 또는 이걸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양도소득세는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착오는 의무규정이에요. 이 착오는 요건 의무규정이죠.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세 번째, 착오의 표의자,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잖아요.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죠.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효력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4번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용했네. 항상 이용이란 글자가 나오면 조심해라. 그러면 상대방이 이용을 한 거잖아.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보다 이를 이용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이용했다 이거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5번의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습니다. 취소가 됐네요. 근데 착오는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착오는 불법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그 손해배상을 굳이 배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긴 손해배상이란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착오에서는 절대 손해배상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인데 1번부터 5번까지 전혀 버릴 지문이 없습니다. 이 착오도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46번으로 갈게요. 법률행위 대리인데 이 법률행위 대리는 좀 조심하세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준 사례가 빠진 적이 없어요. 대리권 일반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체크하고 계셔야 되는데 옳지 않는 것은 1번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그러면 갑, 을, 그 다음에 대리인이 되죠. 이게 대리인이란 말이야. 대리 행위를 하면서 갑을 위한다.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건 현명 안 한 거잖아요. 그럼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1번 대리인 을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2번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할 수가 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현명하지 않았죠. 근데 을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요 두 번째 가지고 시험을 낸 거네요. 두 번째 가지고 착오로 취소가 안 된다. X가 되네요. 정답은 1번이네요. 2번에 보니까 갑이 을에게 재산 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줬어요. 재산관리 대리권.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을은 갑의 주택을 수선하기 위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게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할 수 있지만 예의금을 주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옳은 정답이네요. 세 번째, 을이 갑으로부터 예금 인출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 을의 갑에 대한 금전 채권의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그럼 자기 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거죠. 그럼 당연히 본인 갑의 승낙 없이, 허락 없이 자기 채무를 변제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자기계약이라 그래요. 원래는 자기계약과 그 다음에 쌍방대리는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본인이 허락을 하거나 다툼이 없거나 그다음에 등기 신청 행위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 다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변제기에 도래한 거잖아요. 변제기에 도래했으니까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자, 을은 갑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요 선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무 대리인을 말하죠. 그럼 이무대는 원래 복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그걸 문제를 낸 거죠. 5번에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자, 을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누가요? 대리인이. 우리는 사사,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성파. 사사, 성파. 그 다음에 성파입니다. 이거 성. 그 다음에 종료하고 철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 성파, 종료, 철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47번의 무권대리인데요. 갑의 무권대리 을입니다. 갑, 을, 그 다음에 병이 나왔네요. 자, 무권대리고 그 후에 병이 이 부동산을 정에게 또 매도했네요. 정에게 매도가 된 거죠. 매매가 등기까지 넘어갔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상대방이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이 상대방이고 정은
전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1번의 병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요. 그 기간 내 갑이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너무 정확하게 문제가 나왔죠. 옳은 걸로. 두 번째,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그럼 이 사람은 악의자였네? 악의자였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최고권은 우리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행사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절권이다, 철회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철회권은 반드시 선의자만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았다라고 하는 건 악이니까 철회할 수는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세 번째, 갑이 정에게 전득자에게 추인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인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잖아요. 무권 대리, 상대방, 전득자 상관없어요. 근데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죠. 이건 전득자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가능하고 무권 대리도 가능해요. 그래서 추인은 에브리바디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는 거니까 세 번째가 정답이 되네요. 네 번째, 갑은 을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추인 사실을 알게 된 병입니다. 병은 그러면 추인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에게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추인을 해버리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 병이 추인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면 철회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회를 못합니다. 5번의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병이 무권 대리인에게서 책임을 물으려고 해요. 근데 선의인데 과실이 있었어요.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일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8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자, 여기에 옳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이었죠. 이게 워낙 유명했고 우리 시험에서도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모든 시험에 다 나왔던 시험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A 교회가 있었고 A 교회 대표자가 누구예요? 목사님이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A 교회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종의 보면 총회를 열지도 않고 이걸 팔아버렸어요. 병한테. 이렇게 매매가 됐다. 그러면 이 목사님의 이 무권 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 행위가 성립이 됩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판례는 교회 목사님이 이 표현 대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거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이렇게 나와도 같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법인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교회가 나올 수도 있는데 비법인 사단을 다른 말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준용된다 그랬는데 표현 대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X가 됐고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29조가 권한을 넘었어요. 넘은 그러면 몇 조? 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의 표현 대리 수권행위죠. 수여 표시 125조죠. 125조에 의한 표현 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125조, 그다음 126조,
그 다음에 129조는 상대방 자체가 모두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되더라도 모두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 모두가 이거 하나 봐주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려면, 고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 상대방이 대리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은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역시 뭐예요?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때 정당한 이유가 요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당한 이유는 언제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법률 행위시만 기준이 되고요. 그 이후의 사정,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률 행위시만 있으면 돼요. 5번의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도 성립돼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125조죠. 공개적으로 하든 아니면 특정인에게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대리권 수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49번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무효 취소 5개는 모두 기억을 하세요. 이 지문들은 모두 중요한 지문들이거든요. 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가 아니라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 항상 쓰는 거 소급하여. 아주 고전적인 답이잖아요. 두 번째는 동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맞죠? 이때 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요.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지문도 정말 중요하죠. 세 번째,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 무효행위 전환 이론에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는 가등기로 소급해버리면 난리 납니다. 알겠죠? 소급해버리면 난리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소급유를 인정해버리면 등기 순서가 바뀌어버린다고. 그래서 가등기는 절대로 소급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X가 됩니다.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네 번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의 여부. 자, 경과가 몇 년이죠? 추,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한 10년이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인데 그 도가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후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됩니다. 직권 고려 사항입니다. 5번의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 계약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이에 대해 귀책 사유가 있는 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왜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해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옳은 거니까 요 3번이 옳은 것이 됩니다. 3번이. 자, 50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종기입니다. 종기, 마칠 종자,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을 잃는다. 종기, 시기는 발생한다. 종기는 소멸한다. 두 번째,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했다. 이게 뭐죠?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이 누구하고 만났어요? 해제조건. 기해 뭐가 돼야 되겠네?
무효가 되는 거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가 되네요. 4번에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입니다. 조미정, 조미정이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라고 했네요. 자,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사줄게. 그럼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사줘야 될 불이익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왜? 조건이 성취되면 난 자동차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에 설사액을 매겨가지고 시험에 떨어지게 해요. 그러면 신의칙에 위반하여 설사액을 매긴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에 떨어진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죠. 엄청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자, 51번 물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작년 35회 때 물청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모두 사령이었죠. 근데 올해는 아마 물청은 이론으로 문제가 배정될 거니까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물청은 뭐 물권하고 분리하면 안 되죠. 못한다,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죠. 운명을 같이 한다. 2번이 정답이 됐네. 물청은 가등기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를 들면 물청하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부는 가등기가 안 되고요. 채권적 청구권하고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 가등기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두 개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별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 3번에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미등기네요. 등기가 안 됐죠. 그러면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대해서 물청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직접은 안 됩니다. 뭘로 가야 되죠? 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 4번에 토지 소유자는 권한 없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그 권리를 범위해서 점유한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건 매수했잖아요. 매수했다는 건 지금 현재 침해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침해자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기라고 돼 있잖아요. 사기는 점유물 반환 안 돼요. 점유물 반환은 반드시 침탈이어야 됩니다. 침탈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기나 횡령에 의해서는 점유물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항상 물청은요, 과거의 침해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용에 관한 문제가 물청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과거, 결과, 비용과 상관이 없다는 거. 51번 정답은 2번입니다. 52번에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데 등기 추정력. 이 등기 추정력은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안 됐고 34회도 안 됐어요. 이 등기 추정력은 올해 정말 조심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걸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등이죠. 소유등이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는 제3자에게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허무인입니다. 뽀로로, 그렇죠?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추정력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추정력이 있다? 없어요. 아니, 허무인,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됐더라. 이건 당연히 추정력이 깨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3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걸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추정력은 깨져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서인데 계약서가 가짜라고 증명이 된 거야.
그럼 그 등기가 유효할 리는 없죠. 계약서 자체가 진정한 게 아닌데 그럼 추정력은 깨져야 돼, 안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되죠. 그래서 요 3번은 X가 돼서 정답이 됐습니다. 4번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네요. 원인 없이 말소가 되더라도 당연히 말소되기 전에 최종 명의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원래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래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5번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는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게 아니다. 나는 건물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정력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2번의 등기 추정력은 다 알고 계세요. 이 5개 모두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53번의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1번의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아니죠. 언제부터예요? 소재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선, 악,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소 이렇게 외워야 돼요. 선악주소. 선의와 악의는 주관적 구별이고 소재기 시부터 악의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거죠. 2번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됐어요. 양도를 모르겠다 그러면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매매. 양도가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양수인인 양도인 전 소유자는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팔았다고. 그럼 건물이 넘어가면 건물 밑에 지지, 그 밑에 부지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과 부지가 같이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건물만 공중에 떠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양도했다면 전 소유자는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도 상실이 되는 거예요. 넘어간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 직접 점유자가 누구예요? 모르면 임차인. 직접 점유자 임차인, 모르면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임차인이 그의 점유를 침탈당했다고 자전거를 빌려 타다가 자전거를 뺏겼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점유자만 점유보호 청구권을 가지고 간접 점유자가 누구예요? 임대인. 임대인은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임대인은 자기 자전거 아닌가요? 그럼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물청, 점유권에 기한 물청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해야죠. 이건요. 4번의 갑의 점유가 타주였네요. 갑의 점유가 타주였는데 특정 승계인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을이 자기 점유만을 주장해. 자기 점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자주점유다. 그럼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을이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수자가 그 물건을 도둑놈으로부터 그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매수자는 선의로 사가지고 오지 도둑놈이란 걸 알고 사갖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정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때는 선의 점유를 그다음에 자주 점유를 추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타주 점유가 아니라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선의 점유 그다음에 자주 점유를 추정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5번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점유자. 자,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면 누구겠어요? 선의 점유자 아닌가요?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과실을 수취한 사람은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103조 비용상환 청구권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3번은 정답이 몇 번인가요? 2번이 정답이 됐네요. 자, 54번 가볼게요.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습니다. 과실을 취득한 범위 내에서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왜? 201조죠. 201조에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2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대가를 보상한다. 말도 안 되죠. 악의 점유자는 보상 안 합니다. 다만 악의 점유자가 실수로 아니면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취득하지 못했을 때는 이걸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악의 점유자가 실수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만 보상을 하는 거지. 악의가 무슨 큰 죄인입니까?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무조건 보상해 주는 건 아니라고. 악의 점유자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만 보상을 해 주는 거라고. 무조건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4번은 2번이 틀린 지문이 돼요.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지문들은. 자, 3번에 악의 점유자. 자, 필요비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죠.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03조. 네 번째,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시를 훼손했다 그러면 항상 뭘 구별해라? 선자, 선의 점유자, 자주일 때는 현존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악의일 때와 타주가 들어오면 전손해입니다. 전손해를 물어줘라. 그래서 선자는 현존 이렇게 외우시면 돼. 선자, 현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악의가 나왔네. 악의는 그냥 전손해예요.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번에 자,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 중요합니다. 회복자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이때 선택권자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점유자가 선택한다 그러면 안 돼요. 회복자가 선택을 하여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5번 점유취득시효 기억해 놓으세요. 작년에 문제가 전혀 배정되지 않아서 올해 좀 조심을 하고 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연인이든 법인인뿐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유자, 아니 심지어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취득시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는 조건만 충족을 한다면. 자, 2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할 대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이나 차임이라든지 손배청 같은 거 물어줄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점유자는 처음부터 내 땅을 내가 스스로 점유한 형태가 된 거니까. 3번에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했네. 그럼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시효를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을 한 거야. 시효를 주장을 했는데 이 소유자가 화가 나니까 이건 내 땅이야 하며 담벼락을 설치했다는 거야. 그럼 그건 철거 청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기한 방해 배생대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요. 이게 만약에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된 후에 완성된 후에 그 토지에 담장을 설치했다.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여기서는 요거네요. 시효 완성자는 철거 청구가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 완성된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완성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등기를 갖춰야 소유자가 돼요. 요게. 근데 지금 등기가 안 됐어. 완성된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성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거든. 근데 소유권에 기하여 이걸 행사한다. 그럼 이건 X가 돼요. 이건 철거 청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소유자가 아니야, 아직은. 왜 그러냐면 시효를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등기를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지금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권에 기하여 그럼 X가 됩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전입니다. 전에 명의자가 바뀌었네. 그러면 명의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건 중단 사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효는 계속 진행돼서 20년을 마치면 그 사람한테 시효를 주장해서 등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번에 자, 미등기 부동산인데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말도 안 되죠. 245조 1항에는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말한 거예요. 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소유권에 의해서 철거 청구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나중에 취득한 다음에 철거는 가능해요. 철거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하여 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55번은 5번이 정답이 됐네요. 자, 56번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거든요. 점유취득이든 등기부 취득시효이든 개인, 지방자치 모두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됐네. 이건 있습니다. 자, 에브리 바디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만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과실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 시효 기간을 통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다. 맞죠? 선의하고 무과실은 언제만 있으면 돼요? 점유, 개시 시점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이건 옳은 거네요. 자, 디귿번에 갑이 X토지에 대하여 무효에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 중 선등기는 유효고 후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때 무효인 후등기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정답이 돼요. 이렇게 56번은 옳은 거니까 4번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자, 57번에 부합에 관련된 부분인데 옳은 것은 부합도 조심하고 가세요. 올해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기억의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 동그라미 경매 절차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경락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X죠. 이건 저당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판례였죠. 니은번의 적법한 권한 없이 농작물이네.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 맞아요. 이것은 부합이 안 된다는 거고 얘는 부합이 됐다 이 말이죠. 이건 됐으니까 넘어간다 이런 거고. 디귿번의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다가 수목을 식재했네. 그럼 토지 소유에 부합된다. 권한 없이. 이게 무단이거든요. 당연히 부합이 돼버립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니을번의 건물 임차인 조심할 거. 자, 원래 임차인이 권한에 의하여 증축했네. 이 건물이라는 거잖아요. 증축한 부분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네. 그럼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부합이 됐다는 말이에요. 부합이 됐으니까 나중에 임차인은 이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비용. 여기 정확히는 유익비겠죠. 유익비를 청구하고 끝나는 거지 여전히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 말도 안 돼요. 독립성이 없거든. 독립성이 없는데 어떻게 임차인 소유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요.
X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네요. 니은 디귿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8번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1번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로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2번에 그 지분을 포기했네.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럼 다른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기속돼요. 여기가 만약에 국유로 간다, 그냥 균등이다, 그런 말 나오면 X가 됩니다. 3번의 공유물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네. 그럼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유물의 경계선이 그어졌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재판상 분할로는 이행이 안 됩니다. 이건 재판상 분할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의가 되면 재판상 분할로 갈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4번에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가 과반수권자가 아니에요.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의 협의 없이 독점 사용하네. 그럼 나머지 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배제는 되는데 여기가 혹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방해 제거는 되는데 반환은 안 됩니다. 반환은 과반수권자만 되는 거지 지분 과반수권자가 아니면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그 점을 상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5번의 공유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 내 기간으로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을 할 수 있어요. 맞죠? 갱신한 때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맞네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5년이고요. 그 5년은 여러 번 갱신할 수 있습니다. 5년 갱신할 수 있지 5년을 넘어서 6년, 7년 그렇게는 안 됩니다. 5년 단위로 갱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5년 단위로 갱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59번에 지상권, 지역권, 유치 나와 있네요. 자, 59번에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자, 지상권은 작년에도 법정 지상권과 관련돼 있었고, 분묘기지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작년에 나와버리긴 했지만, 올해는 일반 지상권하고 나온다면, 법정 지상권, 요 두 가지 틀에서 나오겠죠. 이번에는. 자, 지상권 1필지 토지 일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도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는 성립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지상권 지역 전세는 전부 일부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 지상물이 현존합니다. 그럼 당연히 선택적으로 갱신? 이건 말도 안 되네. 현존할 때는 1차적으로요. 1차적으로 갱신 청구를 해요. 청구하고 그다음에 이 갱신 청구권이 거절당했다. 거절당하면 그때 가서 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라고 해야 되지. 이게 순서예요. 이게 2차고 이게 1차거든요. 근데 이것과 이것을 선택하세요. 선택하라. 이건 아니라고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그 다음에 3번의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없다. X죠. 지상권과 지상물은 당연히 부종성이 없습니다. 부종성이 없다는 건 굳이 운명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과 지상물을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는 거지 두 개가 항상 붙어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지상권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있다. 양도 전후에 걸쳐 있다면 토지 양수인 동그라미 2년 이상이면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만약에 양수인 앞으로 2년간 체납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소멸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양수인 앞으로 2년이어야 됩니다. 양수인 앞으로 2년간 체납이 돼야 되지 양다리 합산해서 2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의 금융기관이 토지의 저당권과 지료 없는 지상권 요게
담보지상권이네요. 요 담보지상권 조심해야 되죠. 자, 채무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철거, 나가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요. 왜냐하면 이 지상권은 무상지상권이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무단으로 건물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했다고, 건물을 철거하면 저당권의 담보력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건물 철거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X가 됐네요. 자, 60번의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옳지 않는 것, 60번은 지금 나와 있는 게 몇 번? 5번인가? 자, 봐요. 지역권자 갑이 그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요. 이전 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지역권의 이전 등기 없이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등기, 이게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대한민국은 이게 없어요. 이런 등기가 없습니다. 지상권 이전 등기 있고요. 전세권 이전 등기 있어요. 근데 지역권 이전 등기는 대한민국에 없는 등기입니다.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여기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4번은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지역권은 물청을 인정하긴 하지만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은 있잖아요. 근데 반환 청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하죠. 공유에서 공유자 한 사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소멸을 중단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효과가 발생이 되죠.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취득시할 수 없고요. 무상이든 유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은 치료가 요소가 아니에요. 유상, 무상 상관없이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어요. 지역권. 지역권은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경우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권만큼 가장 쉬운 문제는 또 없으니까. 자, 61번에 오시면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도 반드시 문제가 배정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1번의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은 성립이 안 돼요. 이거 판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3자가 직접 점유해요. 3자가 직접 점유한다면 얘는 유치권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틀린 건데 2번에 보면 이 매매대금 채권 보이신가요? 매매대금 채권은 결련성이 없어요. 그럼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건 결련성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유치물의 분할 가능하다. 분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이걸 불가분성이라 그래요.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됐네요. 4번에 임차인이 임대 권리금, 이 권리금도 결련성이 없잖아요. 결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유치권 배제 특약 의무 규정이잖아요.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은 뭐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배제 특약은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1번의 유치권은 정답이 1번이네요. 1번이 되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건데 틀렸다 하더라도 기억을 해야 될 지문들입니다. 모두. 62번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데 고민을 좀 했어요. 이 피담보 채권을 낼까 말까. 작년에 이걸 사례형으로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360조에다가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1년분, 실행비용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찾는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속하는 것은 요 4번이죠. 위약금이요. 근데 등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누군가요? 그러면 일단 원본,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약금이죠. 위약금. 그 다음에 지연이자 1년분이죠. 그 다음에 실행비용이요. 실행비용인데 여기까지는 등기해야 안 해요. 해야 되고 여기는 등기 안 해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고 여기는 지연 배상은 맞는데 1년분을 넘어버리면 안 되죠. 1년분에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나머지는 다 들러리고요. 자, 63번에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자, 기업,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은 꼭 나옵니다. 항상 조심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우선 변제액이요. 여기 맞는 건데, 여기다가, 책임, 한도액,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번의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다. 그럼 초과했다면 채무자는 전액을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취득자라든지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이잖아요. 물상보증인은 최고액만 갚으면 돼요. 최고액만. 그래서 여기는 물상보증인을 물어보는 거니까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전액? 이건 X가 된 거죠. 최고액만 갚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라고 돼 있잖아요. 새로운 거래관계에 의해서 발생된 것은 당연히 그 채권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거래관계니까.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다 변경이 되죠. 만약에 주의소에다가 근저당권 설정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이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의소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뭔가 채무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X가 됐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과 니을입니다. 3번이 X가 됐네요. 64번은 이게 공동저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동저당이 나오면 풀으라고 문제를 낸 건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올해 이 공동저당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자, 을이라는 사람의 3억 원의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을의 소유권 X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Y 토지 건물이 있었나 보죠. 건물에다가 각각 갑이 3억을 줬고요. 여기도 공동저당 3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X 토지에다가 병이 얼마예요? 2억 4천입니다.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Y 건물에 정이 1억 6천을 갖다 집어넣네요. 자, 그때 갑과 을이 모두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X 토지와 경매 대가가 4억에 낙찰이 됐고 Y가 2억에 낙찰이 됐네요. 그러면 정의 Y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네요. 정의 얼마 받을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구하려면 갑이 얼마를 받나 먼저 이게 정해지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를. 그러면 어떻게 풀으라고 했어요? 갑이 받을 돈이 3억이고 곱하기 경락대금이 6억이네요. 그죠? 분모가 6억이 되는 거고 분자는 2억이 되는 거네요. 그럼 나는 뭐 1억이 되겠네. 그러면 2억 중에 갑이 1억 받아가고 정은 1억 받아가겠네요. 이렇게 뭐 정해지는 거. 뭐 이건데 이게 답을 찾는 건 엄청 쉬워요. 엄청 쉬운데 문제는 수업 시간에 이걸 몇 번 풀었잖아요. 근데 엄청 쉬운데 내가 수업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 나오면 패스하고 넘어가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파악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1분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굳이 뭐 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굳이 뭐 꼭 풀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자, 그 다음에 65번부터는 계약법이 나오는 거죠. 자,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청약과 승낙은 반드시 시험에 배정이 되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 승낙은 특정인에게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청약은 특정, 불특정, 승낙은 특정인에게만. 2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지 않고 조건만 따로 붙였네. 조건만 붙여도 이건 새로운 청약이죠. 청약이 되지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3번의 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전에는 임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건 맞네요. 그래서 만약에 청약이 도달이 돼 버렸어요. 도달이 됐다면 철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도달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임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의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했다. 교차 청약이죠. 교차 청약은 나중 청약이에요. 나중 청약이, 양청약이 상대방에 발송할 때가 아니라 청약은 무조건 도달이거든요. 그래서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 발송할 때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5번의 청약자가 청약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된다. X가 되죠. 청약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결국 청약을 할 때에 일정 기간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라고 덧붙여서 청약했고 승낙자가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청약에 구속력이 없어요.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청약에 대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66번의 동상병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동상병권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 키워드가 경매무효잖아. 경매무효는 동생관계 없어요. 가장 잘 나오죠, 경매무효가. 그 다음에 동상병권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쌍무 계약은 동생관계가 있는데 어느 한 채무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동상병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있지 않다 X가 되고요. 가압류가 나오면 무조건 동상관계에 있어요. 가압류는 무조건 동생관계에 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마다 동생관계에 있는 걸 외우라고 하잖아요. 영어, 임무, 가세, 수종, 전담회, 구청. 이건 동상병권이 있는 거고, 동상병권이 없는 건 변제와 저당권 말소, 변제와 담보가 등기, 경매무효, 임차권 등기 명령,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권리금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이건 동생관계가 없다 했던 것들. 외울 수 있으면 외워놓은 게 빠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쌍방의 채무가 동생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 이행 제공이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X죠. 동시 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5번이 정답 같습니다.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 그러면 당연히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 대금 전부를 반환한 건 동생관계에 있는 거죠. 매매에서 동생관계 없으면 난리 나라고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둘 간의 관계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생관계가 있는 거죠. 이건요. 자, 그럼 66번은 옳은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됐네요. 자, 67번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네. 3자를 위한 계약 반드시 나오죠.
요약자, 낙약자, 그 다음에 수익자가 됩니다. 자, 당연히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67번입니다. 자, 첫 번째,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요거, 을이 채무를 불이행했나 보네? 돈 안 줬네요? 그러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이 사람은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 수익자, 요 병은 예를 들면 취소권을 행사한다? 뭐 해제권을 행사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죠. 행사할 수 없다. 이번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병의 급부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죠. 왜 그러냐면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상관계 아닌가요? 기본관계. 그러면 기본계약이 깨진 거야. 기본계약이 무효가 됐는데 병의 권리가 살아있다? 말도 안 되지.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소멸이 된다. 3번의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이게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렸네.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이거든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등기를 안 줘요. 등기를 안 주면 얘는 돈 줘야 안 줘요. 대금을. 안 주지. 아니 얘가 집을 안 주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주는데 내가 왜 매매 대금을 지급해요? 이건 동시항변권이 있는데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병이라는 사람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린 거네 이건. 자, 4번의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합의입니다. 동그라미로 변경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5번의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병이 대금을 수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어. 그럼 당연히 무효가 됐다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상회복은 갑하고 을 두 사람의 문제지 수익자 병에겐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3자를 위한 계약을 할 때마다 그걸 잘 정리해 놓으시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죠. 그래서 67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죠. 자, 68번 합의해제. 이것도 정말 잘 나옵니다. 이것들을. 자, 합의해제는 계약입니다.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고. 이건 청약과 플러스 승낙에 의한 계약이 됩니다. 이번에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인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이자 같은 거 원상회복 줄 필요 없고 손배청도 해 줄 필요 없습니다. 합의해제. 너무너무 강조 많이 하죠. 합의해제. 자, 3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권 대리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추인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여기도 장기간 방치했다는 것으로 이걸 해제를 인정한다 그래버리면 이건 X가 됩니다. 장기간 방치했다 하더라도 해제로 보기는 어려워요. 해제 청약과 승낙이니까. 자, 네 번째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는 원상회복에 관해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합의 해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원상회복, 이자, 손해배상 같은 거 있죠. 이걸 지급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해야 된다. 그럼 X가 되고요. 자, 5번에 합의 해제 후에 합의 해제한 무효화시켰던 거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느냐? 아니 합의 이혼했다가 다시 또 뭔가 사이가 좋아지면
또 뭐 다시 재혼해가지고 원래 그 와이프, 그 신랑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녀가 헤어질 때는 좀 잘 좋게 헤어져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부활할 수 있다, 부활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69번의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합의 해제입니다. 합의 해제 계약이죠. 그러면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맞는 거잖아요. 합의 해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여럿이다. 그럼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전원이 전원에게 해요. 전원에게.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3번의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해제는 동생관계에 있죠. 우리가 무효취소 해제, 무효취소 해제는 항상 동생관계에 있습니다. 4번에 일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건 정기행위잖아요. 그럼 정기행위는 최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말도 안 돼요. 정기행위는 최고를 안 해도 되지만 해제 의사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기행위, 생일 잔칫날 꽃을 배달해 주기로 했는데 꽃이 배달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 최고는 안 하지만 전화해가지고 꽃 배달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해제 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채권 있잖아요. 채권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계약이 해제되면 보호되는 사람이 있고 보호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제할 때에 보호되지 않는 사람을 외워버리는 것도 좋다. 그래서 항상 채권,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 채권을 압류한 사람,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3자를 위한 수익자, 그죠? 그 다음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기를 갖추지 않는 수증자, 그 다음에 토지 매매에서 그 토지에다가 매수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토지 매매와 관계가 없다. 보호되지 않는다. 또 있었다면 매매가 되면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잖아요.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한 사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채권을 압류하거나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보호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으니까 갖다 놓으시면 되죠. 자, 70번 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전거 매매입니다. 자전거 매매에 있어서 자전거 인도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나 보죠. 그럼 자전거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되죠. 그래서 목적물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1번이 옳은 거였고, 2번에 예약 완결권은 10년이 경과되더라도 소멸, 틀렸죠.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면 되고, 만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10년 내에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10년은 제척기간입니다. 3번에 매수인이 매도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요.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됐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X죠. 계약금 포기 아니면 해약금 해제라고 하는 건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거지. 그게 더 이상 손해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그 손해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번의 매매 계약 후에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원래 매도인에게 속하고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했다면
당연히 뭡니까? 인도시, 인도까지는 당연히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완납한 이후라고 돼 있잖아. 이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인도하기까지도 매도자가 과실을 수취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매매 대금을 완납해버리면 그 이후부터는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5번에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과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 비용, 채무 이행기, 이행 장소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말도 안 되죠. 보통은 뭔가 매매 목적으로 대금이 정해졌어요. 내 집을 1억에 팔겠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행 장소나 이행 시기는 나중에 차차 정해져도 돼요. 남녀가 결혼할 때 결혼하자, 결혼합시다.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합의가 됐는데 그럼 결혼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 예식장을 언제 할 거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건 차차 가면서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뭔가 계약을 할 때에 그 세부적 내용까지 모두 정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71번의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계약금 올해 좀 조심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의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공탁하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모두 아마 기억하고 계시죠. 2번에 매수인이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과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건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가 된다. 요거하고 그 토지거래 허가도 조심해라고 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부 다 이행 착수가 아니에요. 요 두 가지는. 그럼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가 모두 됩니다. 이행 착수다 X가 되죠. 3번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에 대해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속했다면 이게 해제권 배제가 가능하거든요. 의무규정이라.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뭐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지 말자. 그런 약속을 하면 해약금 해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당사자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의무규정입니다. 4번에 당사자 일방이 귀책 사유로 인한 법정 해제권 행사를 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게 일종의 어떤 거냐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법정 해제는 채무불이행이거든요. 그럼 채무불이행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그 계약금을 위약금 쪽으로 이걸 귀속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법정 해제 사유입니다.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위약금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약이 있어야 가능하다. 근데 지금 이건 특약한 사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요. 자, 5번에 토지거래 허가라고 되어 있죠.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거요.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5번이 옳은 건데 5번하고 요 2번하고 연결하세요. 5번하고 2번을 연결해 가지고 같이 좀 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가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 하나 꼭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 5번을 꼭 연결해 가지고 기억해 오세요. 자, 72번의 환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정답은 1번이죠. 뭐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가 하지 않았어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환매 등기는 대항 등기인데 환매 등기를 안 하면 대항 자체가 안 돼요. 제3자에게. 그래서 1번은 X가 됐습니다. 2번은 환매권은 일신 전속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대의도 되고요. 양도도 되고 상속도 다 된다. 이렇게. 매도인은 기간 내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 제공하고 이걸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을 잃어버립니다. 당연하죠. 4번에 환매 기간이 경과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가 되면 특별한 사정, 법정이상권인데 이게 관법지거든요. 관법지가 나오냐?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환매, 그 다음에 환지,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이런 약속이 있으면 이건 관법지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건 관법지가 나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환매, 환지, 임차권 계약,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이 단어가 나오면 절대로 관법지란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관법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5번의 환매 의사표시는 매수인에게 해야 하지만 환매 등기가 되어 있고 환매 목적물을 제3자가 취득할 때 제3자 즉 현재 소유자에게 해야 된다. 현재 소유자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가 되고 현재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환매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환매권입니다. 환매권은 현재 소유자에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잘못된 거네요. 73번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건 당연히 비용 상환이죠. 요건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이고 나머지는 다 뭐 강행규정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안 됩니다. 이것들은. 74번에 갑이 자기 소유 X건물을 을에게 임대하고요. 임대인, 을 임차인.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임차인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다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통지 의무가 있는 거죠. 니은번의 X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을의 갑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때, 자, 을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증명 책임은 갑이다라고 했는데 증명 책임은 을이 해야 돼요. 임차인이 입증을 해요. 임차인이. 임대차에서 누가 입증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입증한다고 하세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임차인. 모르겠다 그러면 임차인. 그 다음에 디귿번 수인이 공동으로 목적물을 임대했다. 그럼 당연히 차임은 연대 책임을 집니다. 연대 채무를 진다라고 해야 되죠. 각자가 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니을번의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이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차 건물의 영업 허가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까지 포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건물에 예를 들면 치킨집 영업 허가가 떨어졌어. 근데 임대차 기한이 끝났거든요. 그럼 돌려줬어. 근데 영업집에 치킨집 영업신고가 계속 되어 있는 거야. 세무서에.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다른 업종을 신고를 못 해요. 이미 그게 치킨집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이 나갈 때는 그 영업신고까지 모두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옳은 것이 돼요.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그러면 기역, 니을, 요거 기역, 니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57번 주택임대차보호법 마지막인데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답은 4번이에요. 4번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대항요건 확정일자까지 갖췄어요. 임차인은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가 됐다 하더라도 이 대지 환가 대금으로부터 당연히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번에 주택 임차인이 사망이 됐다라고 돼 있죠. 그럼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했던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동거하고 있다. 그러면 상속인만 가져가고 만약에 상속인과 동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하고 플러스 이촌이죠. 이촌이 결국은 상속이지만 공동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하면 X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75번의 1번에도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하고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 시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완벽한 권리를 갖고 있네요. 완벽한 권리를. 그럼 전세권자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럼 임차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X가 됩니다. 이건 당연히 뭡니까? 우리나라는 전세권하고 임차인이 같은 사람이더라도 이건 다른 권리로 봐요. 다른 권리로. 그게 2번이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2번이. 주택 임차인과 전세권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자, 임차권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야. 임차권을 가지고. 그럼 전세권을 가지고 별도로 배당 신청을 또 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는 거지. 이건 함께 배당 요구한 걸로 볼 수 있다. 그럼 틀려요. 같은 사람이더라도 임차권과 전세권은 별개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3번의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안 됩니다. 이 보증금은 그냥 양수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반드시 금융기관이 들어가야 돼요. 금융기관이나 은행이 들어가면 이건 맞는데 일반 채권자에게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을 수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반드시 금융기관, 은행들이 이걸 양수받을 수는 있다. 배당 요구할 수 있지만 일반 채권자는 그 권리를 양수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틀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75번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6번에 갑소유 대지 위에 갑소유 주택을 임차한 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자, 최우선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입니다. 소액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지금. 자, 1번에 갑이 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매매 대금으로부터 최우선을 안 됩니다. 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은 전제 조건이 경매예요, 경매. 경매가 나오지 않으면 우선이나 최우선이란 말을 못 써요. 근데 여기는 매매 대금으로부터 최우선을 받아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건 틀린 거고요. 1번이 틀렸네. 자, 정답이 있네, 1번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을이 다른 채권자의 우선에서 변제를 받으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당연히 배당을 하여야 됩니다. 자동으로 배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임차인이잖아요. 배당 요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에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입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했네. 이미 존재했다면 을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대지의 저당을 잡고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갔다면 그 건물의 임차인은 최우선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나대지의 저당을 잡고 건물이 올라갔다는 것은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는 거하고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는 건 달라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임차인은 최우선을 받을 수 있지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는데 토지의 저당을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물이 올라갔어요. 그럼 그 건물의 임차인은 최우선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느냐, 그걸 가지고 구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 건물이 매각 대금에 동시에 배당할 때
을의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 그 다음에 건물 전부 다 안분 배당을 해서 배당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의 갑이 대지만 병에게 매도한 후 그 대지가 경매됐다. 그럼 당연히 을은 요 대지만이잖아요. 대지 환가 대금에서 최우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건요. 77번을 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서울특별시가 환산보증금이 9억이기 때문에 지금 요건 9억 5천이죠. 9억 5천이기 되기 때문에 적용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이번에 임차 건물을 2년으로 정했네요. 그럼 상가 건물은 최단이 1년이잖아요. 그럼 1년 이상이니까 그냥 2년으로 가는 거지 1년으로 갈 이유가 없죠. 1년 이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 게 아니라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신청한 다음 날, 교부된 날이 아닙니다. 4번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당연히 뭡니까? 임차인도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조심할 건 직접 점유자 앞으로 인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없어요. 대항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직접 점유자 앞으로 인사가 되어 있어야 간접 점유자도 함께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되고요. 5번의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했네. 했다가 다시 같은 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이건 그때부터죠. 다시 다음 날부터라고 해야 되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78번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1번이 됐어요. 아파트 전유 부분 501호가 압류, 가압류가 됐다. 그럼 대지권에 미쳐야지. 만약에 대지권이 미치지 않으면 501호만 경매가 넘어가면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리 나죠, 이건요. 자, 1번은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규약, 아파트 관리 규약, 집합건물.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권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고, 재건축 결의가 법정 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 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 나오잖아요. 연체료는 승계가 안 됩니다. 이건 순수한 관리비만 승계가 되지 승계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맞는 거예요. 연체료는 승계가 안 돼요. 그 포함되지 않는다고. 순수한 관리비만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옳은 정답이고요.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관계가 성립되는 건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조직 행위가 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당연히 요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그래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단은 반드시 생겨요. 근데 관리인은 10인 이상이어야 되죠. 10인 이상. 그래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구별해 놓으시면 되고. 자, 담보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자, 담보가등기는 정답은 4번이네요. 봐볼까 한번 4번요.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버렸네. 그러면 이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냐면 이건 무효입니다. 청산 절차를 걸치지 않고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이잖아요.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줘버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등기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원래는. 나중에 이제 사후 보정을 해서 유효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되는 것들이에요. 5번에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소멸된다. 배당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소멸이 됩니다. 1번의 채권자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되죠. 이걸 청산기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담보권 실행 통지가 담보목적 부동산 평가액이 채권에게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통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때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뭐 여기 아까 나왔던 게 4번이 정답이었죠? 4번. 자, 마지막 문제인데 명의신탁이거든요. 자, 10월 25일 날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명의신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병이 부동산이었나 보죠. 자, 이걸 매매했어요. 자, 이렇게. 그럼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온 거죠.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선이 병이라고 돼 있거든요. 선이 병이라는 것은 갑이 이 명의신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선이이니까 매매는 유효가 되고요. 등기도 유효가 되죠. 그럼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을이 소유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걸 골라라 그랬거든요. 자, 1번에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죠. 명의신탁은 당연히 탈세 목적이기 때문에 무효잖아요. 두 번째는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금을 줬나 봐요. 사갖고 오라고. 그때 이 친구가 갑이 요 을한테 자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등기는 가능합니다. 죄송하니 바뀌었네. 자금은 안 되고요. 이건 자금을 달라고 하고 등기가 안 됩니다. 이건요. 왜 그러냐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줬으니까 자금을 달라고 해야 되지 등기를 달라고 한다면 이건 명의신탁을 인정한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이 옳은 정답이 돼요. 자, 2번에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매자금 회수를 반복하기 위해서 유치권이란 말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매매 대금은 결련성이 없어요. 결련성이 없는데 무슨 유치권을 행사해요. 자, 4번의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 병은 유효입니다, 지금. 유효이기 때문에 말소 청구는 안 되는 거고요. 자, 자의 동그라미 있죠. 자의가 나오면 이건 유효거든요. 그 자의로 그러면 자의 그러면 이건 유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틀릴 수가 없죠. 워낙 뭐 명의신탁을 반복해서 우리가 풀잖아요. 거의 대부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인데, 지금까지 문제를 제가 쭉 풀어보면, 지금도 해설 강의하면서 풀어봤지만, 전체적으로 버릴 지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꼼꼼히 알고 가셔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건 있거든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20개를 넘었다. 그럼 20개를 넘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4개를 맞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24개를. 근데 만약에 그냥 20개하고 16개, 17개는 같은 거예요. 지금 40문제잖아요. 그 중에서 20문제를 맞췄거나 16, 17, 18개를 맞힌 거는 수준이 비슷해요. 이게 수준이 비슷하다고. 근데 20개하고 24개는 달라요. 20개하고 24개가 다르고 24개를 맞힌 사람하고 27개, 8개를 맞힌 사람은 달라요. 또 27개를 맞힌 사람이 32개하고 같냐? 다릅니다. 그 수준, 이게 올라가는 단계거든요. 근데 다 맞으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개사 시험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는 합격하는 데는 쉽습니다. 그 이유가 시험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20개의 답지를 들고 가야 돼요. 40문제 중에서. 그럼 20문제는 찍어버려요, 그냥. 찍어도 20개만 정확히 알면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24개만 맞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갈 때
우리 자격증 시험이 거의 대부분 절대 시험이잖아요. 절대 평가잖아요. 그래서 마트를 갈 때에 내가 마트에 가보면 뭐 예를 들면 음료수 사야 되겠다, 라면 한 봉지 사야 되겠다, 무슨 빨래비누 하나 사야 되겠다, 세제를 사야 되겠다 하고 메모를 해서 마트에 가면 좀 경제적으로 소비를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마트에 가서 그냥 가면 있겠지 가서 사다 보면 막 10만 원, 20만 원 넘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시험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가기 전에 최소한 20개 정도는 내가 정답지를 손에 들고 들어가야 돼요. 손에 들고 들어가서 20개는 답을 골라야 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답을 골라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20개는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불안하니까 막 이것도 찔끔 이것도 찔끔 이것도 찔끔 그러거든요. 많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20개만 알면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를 들면 민법 총칙에서 10년 동안 반드시 나오는 반사의 질서, 그다음에 통정어의 표시, 착오, 무권들이 일반, 그다음에 무권들이 무효취소 빠진 거 봤습니까? 무효취소. 조건기한 어렵다. 버리세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버리세요. 어려우면.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10년 동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등기 어려워. 버리세요. 그 다음에 점유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에서 취득시효 공유관계가 있긴 합니다만 반드시 나오죠. 안 빠지잖아요. 시험에. 근데 좀 어렵긴 하죠. 지상권 어렵다. 버려. 그럼 지역권 해. 지역권만.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 해야 되겠고, 저당권 못할 것 같다. 버려. 저당권 2문제 나오잖아요. 최소가. 근데 버려요. 아무 지장 없어요. 버려도. 저당권 전혀 몰라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알더라도 100% 나오는 걸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중에 혹시 24테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24테마를 정확히 들어주세요. 그 24테마는 올해 24개 테마를 정해서 요약도 하고 OX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푸는 24개 테마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모두 다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이게 좀 뭔가 막 나는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올라와 그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꼭 시험에 나오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20개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정도는. 자, 우리가 그 3회 모의고사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아직은 우리가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충분히 하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